오늘의 사건 반장입니다. 샤워를 해야 한다며 30분 뒤 구급차를 보내달라고 한 신고자가 오히려 악성 민원을 제기했습니다. 이 때문에 119 대원이 오히려 경고 처분을 받았습니다. 한 여성이 잠시 입원했던 병원의 남자 간호사로부터 스토킹을 당하고 있다는 제보를 해왔습니다. 여성은 간호사가 퇴원한 지금까지도 계속해서 문자를 보내는 등 괴롭히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정수기 관리원이 엉덩이를 닦은 물티슈로 정수기 관리를 했다는 제보가 사건 반장에 들어왔습니다. 당시 상황은 CCTV에 그대로 포착됐습니다. 삐르르 안녕하십니까. 자, 우리 가족 여러분들 이자연 기자를 좀 주목해 주십시오. 아니, 무슨 일이야? 무슨 바람이 부으셨어? 조금 똑똑해 보이고 싶어가지고 진짜? 안경 좀 써봤습니다. 약간 야, 만화 캐릭터랑 비슷해. 진짜 무슨 만화? 아니, 그거 말씀드려가지고 그렇잖아요. 그거 말해도 돼요, 그거? 못할 건 뭐? 닥터 슬럼프라고, 그거 너무 나이 나오나? 일본 예, 만화. 예, 일본 만화였어요. 일본 만화 보면서 자랐구나. 그때는 많이 봤어요. 예. 근데 보통 이런 안경이 알이 없으면 그 연예인들이 보통 그렇게. 그렇죠. 이렇게 손가락에 무슨 이 들어가.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있어요, 없어요? 딱 봐도 없어요. 그렇습니다. 또 그런 것까지 밝히고 그래요. 진짜 우리 이자연 기자한테 안경테 협찬 좀 많이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연예인처럼 좋습니다. 자, 진실 추적자 사건 반장 시작합니다. 제가 가급적 오프닝에는 분위기가 조금 가라앉을까봐 안타까운 소식은 전해드리질 잘 않는데 오늘은 좀 달리 하겠습니다. 지난 9월 18일 한 운전자가 떨어진 서류를 줍다가 운전 중에 브레이크를 밟는 대신 가속 페달을 밟은 겁니다. 초록불 신호를 받고 행인들이 횡단보도를 건너다가 덮쳤죠. 자, 그 사고로 지금 사진으로 나가고 있는 박래영 씨가 뇌사 상태에 그때 빠졌습니다. 한 달째 혼수 상태였고 가족들은 결국 이별을 택했죠. 평소 남을 돕기를 좋아했던 고인의 뜻에 따라 4명에게 장기를 기증키로 하면서 말이죠. 이 사고 이후 매일 딸에게 보내는 편지를 써오셨다는 어머니 이선숙 씨, 사랑해 그리고 고마워라고 마지막 편지를 쓰셨답니다. 고 박래영님의 영면을 기원하면서 오늘 출연자 소개해 올리죠. 자, 이자연 기자, 백성문 변호사, 오윤성 순천향대 교수, 양지열 변호사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자, 아침마다 사반 다시 보게 하다가 회사 지각했어요 하신 미국의 들풀님, 단 하루도 빼먹지 않고 보는 열성 사반 가족이에요 하신 한쌍월님, 친정 이삿날이라 엄마 곽차임 여사 도우러 신랑이랑 같이 대구 내려왔어요 하신 배정아 임충현 부부님, 지난 일요일 부천시 영화관에서 앞좌석에 맨발을 올렸던 여성분, 냄새나 왜 그러고 살아신 정인성님, 자, 부산 대연동의 정용규 여사님 생신 축하드리고 딸이 항상 존경하고 사랑해요 하신 서상민님, 오는 30일자로 남편이 30년 다닌 직장에서 명예퇴직합니다. 그동안 가족 위해서 너무나 고생해줬던 남편 박용민 씨 존경하고 사랑한다고 전해주세요 하신 부산의 김수정님, 설정남님, 권길롱님 모두 사랑합니다. 자, 재미는 물론 의리로 함께하는 세사반 뉴스 6반! 예, 대한민국과 전 세계 동포 가족 여러분의 시선을 모아서 출발합니다. 첫 번째 달려보죠. 지금 난립니다. 황의조 선수 불법 촬영 진실 공방인데 지금 논란이 점점 커지고 있죠. 그런데 이게 참 뭐랄까요, 백 변호사님. 네. 선수는 계속 합의된 촬영을 주장하고 있는데 어제 저희가 전해드렸지만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이 됐단 말이죠. 네, 일단 지난 6월에 지난 여친이라고 황의조 씨 여친이라고 주장하던 한 여성이 여러 여성하고 관계를 맺고 피해를 주고 있다면서 촬영물이랑 이런 내용들을 공개했었죠. 근데 그 여성은 이미 구속이 됐습니다. 예. 그런데 이제 영상 속에 있었던 그 여성과의 그 찍었던 영상이 합의하에 찍은 것인지 여부, 그게 논란이 좀 됐던 것인데, 일단 피의자로 소환이 됐다라는 것은 일단 첫 번째 그 화면 속에 있는 여성의 진술이 있을 것이고, 두 번째는 그 진술만 가지고 피의자로 전환하진 않았을 것 같아요. 무슨 뜻이냐면, 그 영상을 저희가 지금 볼 수는 없습니다만 수사기관에서는, 경찰에서는 그 부분을 분석을 하면서 과연 이 영상 속의 사람이 이 영상 찍는 걸 알고 있었는지 없었는지는 그 영상을 내용을 보면 좀 짐작할 수 있거든요. 예.
뭐 제가 이걸 단언하기 어렵습니다만 그런 부분들까지 포함해서 뭔가 모르고 찍힌 것 같은 그런 상황이 좀 있지 않을까. 이제 그래서 좀 논란이 점점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런데 해당 영상 피해자 측이 황의조 선수 주장을 완전히 반박하고 있어요. 피해자 측에서 이제 법률 대리인을 선임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반박했는데 지금 합의했다라는 거는 사실이 아니다. 그러니까 교제한 사실은 있지만 영상 촬영에 동의한 적이 없고 오히려 계속해서 삭제해달라고 요구를 했는데 그거를 거부를 당했다라고 아이고야.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또 이 부분이 또 의아한데 황 씨가 이 영상을 유포한 사람을 찾기 위해서 그 이 피해자로 된 여성에게 유포자를 고소해달라고 요구를 했다라는 겁니다. 그게 계기가 돼서 이 피해자는 유포자도 이름을 알 수는 당시는 없었지만 유포자도 고소를 하고 황 씨도 같이 고소를 한 것이다. 이렇게 또 밝혔어요. 아, 그렇군요. 자, 잠시 후에 중국하고 이 월드컵 조혜선 경기에 또 나오느냐 마느냐 이것도 좀 관심사겠네요. 자, 다음 이어가죠. 이거 니 옷 아니었나? 자, 사방가족께서 제보해 주셨는데요. 영상 만나보시죠. 자, 얼큰하게 식사를 즐기는 두 사람. 아유, 나 이제 가야겠다. 자, 자리를 파하려는 듯 안경 쓴 남성 외투를 들어서 저렇게 건네주고 짐 챙겨서 지금 나가려고 같은데, 자, 외투를 입으려고 하는 것 같은데 갑자기 다시 벗어서 돌려줍니다. 자, 그리고 옷걸이에서 오호, 지금 야, 이거 네 옷 아니었냐? 아유, 그냥 입어. 야, 다 입어. 단단히 취했는지 입으려다가 떨어뜨렸어요. 자, 사이좋게 뭐가 됐든 외투를 나눠 입은 두 사람 비틀비틀대면서 저렇게 밖으로 나가는데 이거 뭐 어쩌라고. 자, 급반전입니다. 저 남성이 가져간 옷 자기 옷이 아니었단 거예요. 네, 맞습니다. 지난 19일 한 식당인데요. 남성 2명이 새벽 2시까지 식사를 하고 술을 마시고 살짝 취한 상태로 자리를 뜨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한 남성이 자기 외투를 다른 남성에게 주고 본인은 옷걸이에서 또 다른 외투를 이렇게 꺼내서 입고 갔습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까 남성이 입고 간 외투는요. 식당 업주인 제보자 거였습니다. 특히나 이게 결혼할 사람이 선물로 준 거여서 소중하게 여기던 물건이었고 그 주머니에는 오토바이 키도 들어있었고요. 현금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옷 건네받은 남성이 이거 내 거 아니다라는 뉘앙스로 이렇게 보이는 듯한 모습이 보입니다. 그런데도 절도한 남성은 저 다른 외투를 입고 간 거였습니다. 어허. 경찰에 신고를 했는데 문제는 이겁니다. 두 남성이 당시에 다른 테이블 손님들이랑 또 갑자기 친해졌던 거예요. 그래서 다른 테이블에서 저 남성들이 먹은 걸 계산해주고 나갔기 때문에 결제 기록이 없어서 아이고. 저들을 잡기 힘든 상황이었던 겁니다. 세상에. 자, 제보자가 결국 발로 뛰어서 범인을 잡았다고요? 예, 결국 이제 뭐 목마른 사람이 운문을 파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결혼할 사람이 준 그 선물을 그렇게 그 절도를 당했는데 그래서 이 제보자가 직접 그 인근 가게를 돌면서 CCTV를 전부 다 확인을 했다 그럽니다. 와. 그래서 그 2명 중에서 한 명이 인근 주택으로 들어간 것을 확인을 하고 세상에. 그쪽에 이제 경찰에 연락을 해서 그 오늘 오후에 이 절도를 한 사람하고 연락이 됐다라고 하는데요. 네. 이 제보자에 따르면 사건 다음 날 그 인근 주민이었던 그 남성이 외투 절도한 남성에게 야, 그 가게에서 우리 가져왔다고 가게 이름을 알려주고 외투를 갖다 반납을 하라라고 얘기를 했지만 그 사람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네. 일 때문에 바빠서 안 갖다 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오후에 외투 물건을 전달받을 예정이라고 그러는데 지금 좀 받으셨는지 모르겠지만 이거 사실 절도 아닌가요? 그러니까. 예, 절도죠. 근데 저는 요즘에 그 최근에 이 본인이 잘못한 그런 상황에서도 이렇게 뻔뻔함을 이렇게 그대로 드러나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다라고 하는 그런 그 측면에서 상당히 놀랍습니다. 그러니까요. 좋습니다. 시장 누비던 나쁜 손입니다. 자, 영상으로 만나보시죠. 자, 붐비는 시장. 짐 한가득 든 여성이 한참을 구경하다가 가는데요. 자, 저 지금 갔어요. 자, 그런데 다시 와서는 어떤 손님 옆으로 가서 생선 구경합니다. 어머, 이거 이 생선 내 스타일이야. 자, 근데 너무 초밀착했어. 너무 붙었어. 그러니까 손님이 옆으로 좀 가죠. 그러니까 또 따라서 옆으로 또 초밀착합니다. 아하. 자, 그런데 저 손님 일단 자리를 뜨더니 가방에서 뭔가를 꺼내서 주머니에다 싹 넣어. 아하, 아까 그 손님 지갑이었습니다. 물건 구경하는 척 지갑을 쏙 뺐던 거죠. 야, 자, 경찰이 출동해서 여기저기 찾아봅니다. 그 사람 어딨어? 자, 공중전화 부스에서 범인을 발견. 어머머, 나 아니야. 하지만 긴급 체포했습니다. 자, 전통시장은 현금 많이 쓰니까 소매치기가 여전히 활개를 치고 다니는 곳들인데 선수입니다. 저기 인천의 한 전통시장에서 벌어진 일인데요. 저
그 소매치기 수법도 굉장히 복고네요. 예전에 많이 쓰던 방법인데 말씀하셨던 것처럼 전통시장이라는 곳은 아무래도 현금 거래가 많다 보니까 뭔가 지갑을 빼내면 그 안에 현금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고 예. 근데 보통은 이제 몸이 가볍잖아요, 소매치기들이. 예. 근데 뭔가 걸 바리바리 듣고 절대 소매치기가 아닌 것처럼 외향을 만들고 저런 생각을 한 건데요. 일단 신고를 받고 경찰 6명이 현장을 지금 보시는 것처럼 저 범인을 찾기 위해서 누비는데 결국 공중전화 부스에서 발견이 됐습니다. 경찰이 불신 검문을 실시하니까 또 거기서 막 화를 내더니 내가 무슨 뭘 훔쳐? 뭐 이러더니 갑자기 자기 말고 다른 사람 인적사항을 또 됐다고 해요. 아, 결국 선수네. 결국 뭐 이건 뭐 도주나 증거인멸의 우려가 크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경찰이 여성을 상습절도, 그다음에 주민등록법 위반 이 두 가지 혐의로 긴급 체포했습니다. 일단 이게 피해자가 한 명이 아니고요, 선수잖아요, 완전히. 예. 피해자가 일단 5명이나 되고요. 아이고야. 그래서 일단은 그냥 단순 절도가 아니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상습절도 혐의인데 이거는 일반 절도죄보다 2분의 1 가중됩니다. 그렇군요. 자, 다음 이어가죠. 80m 높이에서 9시간을 점점점입니다. 사방 가족께서 제보해 주신 영상 만나보시죠. 자, 타워 크레인 매달려 있는 저 까만 물체. 가만 봤더니 세상에 사람입니다. 크레인을 붙들고 천천히 저 위로 꼭대기 위로 가고 있는데요. 저 높이가 아찔하죠. 자, 무섭지도 않은지 계속해서 저렇게 위로. 결국 꼭대기에 저렇게 앉았습니다. 이게 딱 봐도 무슨 사연이 있을 것 같아요. 네, 저게 어제 오후 12시 넘어 이 경기 동두천시의 한 공동주택 건설 현장인데요. 40대 남성이 여기에 있는 80m 높이의 크레인에 올라갔습니다. 이 남성은 이 현장에서 일했던 건설 기계업자였는데 하청업체가 부도가 나서 공사비 1억 600만 원을 못 받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돈을 받기 전까지는 내려오지 않겠다면서 80m 높이에서 농성을 벌였던 겁니다. 경찰과 소방이 출동해서요, 이 주변에 에어 매트리스 같은 안전장치를 설치하고 설득에 나섰습니다. 결국 9시간 만에 밤 9시쯤에 이 남성은 스스로 내려왔다고 합니다. 일단 경찰은 이 남성에 대해서 업무방해 또 건조물 침입 같은 혐의를 적용해서 조사할 예정입니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자, 마지막 사연으로 가보죠. 돈 빌려달라는 시어머니입니다. 자, 우리 사방 가족께서 집단 지성의 판단을 요청하셨습니다. 네, 시어머니는 자꾸 돈을 빌리려고 하시고 또 남편은 돈을 빌려주자고 하고 이런 상황 때문에 고민이라는 아내 사연입니다. 일단 사연자 부부는 초등학교 5학년 난 딸을 키우고 있는데요. 예전부터 시어머니가 자꾸만 그 돈 빌려달라는 연락을 종종 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빌려드린 적도 있습니다. 사연자 부부가 대출을 해서 시어머니께 1,000만 원을 빌려줬고 지금 그걸 다달이 갚고 계신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1,000만 원도 아직 다 안 갚았는데 최근에 이 시어머니가 4천만 원을 더 빌려달라고 아이고야. 연락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진짜 문제는요. 정확한 사유를 말씀을 안 하신다는 겁니다. 이게 이유라도 알면 고려라도 해볼 텐데 어디에 쓰시려는 건지 말도 안 해주는 점이 가장 걱정이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남편 입장은요. 예전에도 어머니 돈 문제 때문에 온 집안이 난리 난 적 있었다. 우리 아버지 이거 아시면 두 분 이혼하실지도 모르니까 우리가 좀 몰래 빌려드리자라는 겁니다. 이 사연자 입장은 시부모님 아프시다거나 정말 어떤 도울 일이 있는 거면 그냥도 드릴 수 있는 돈이지만 이게 이유도 모르고 이렇게 빌려주는 건 좀 아닌 것 같다 이런 입장인데 이 남편이랑 시동생은 합세해서 그냥 좀 빌려드리자 이러고 있다는 겁니다. 이 돈은 시동생이 자기가 직접 갚을 거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사실 사연자 입장에서는 만약에 시동생이든 시어머니든 돈을 안 갚는다면 사연자 부부가 그 4천만 원을 다 떠안게 되는 건데 그것도 좀 걱정이라고 하고요. 일단 남편한테 빌려드릴 거면 우리 이혼하고 빌려드려라 이렇게 강수를 둔 상황인데 그래도 또 자신이 좀 너무한 건지 고민이 된다면서 이렇게 사연 보내주셨습니다. 그렇군요. 자, 기다리고 기다리셨던 부처 핸즈업 타임 유튜브 JTBC 뉴스 채널 사건마장 독립 채널 우리 8천여 분의 가족 여러분 함께하고 계신데요. 채팅창에 OX로 함께 참여해 보시죠. 먼저 남편입니다. 자기야, 선영아, 너 어쩜 이렇게 매정할 수가 있냐? 아니, 엄마가 어련히 알아서 하겠지. 아무렴 아들 돈을 떼어먹을까 봐. 야, 그리고 당신 시동생 지열이가 갚는 데잖아, 내 동생. 뭐가 걱정이야? 당신은 그냥 모른 척하고 있어. 엄마 귀에 당신이 방방 뛰더라 이런 얘기 들어가면 고부관계 그날로 끝이야. 야, 그리고 막말로 나중에 돌아가시면 유산으로 땡기면 되잖아, 동그라미.
끝까지 들어보세요. 다음 사연자 아내분입니다. 야, 백성문, 너 저번에도 그렇게 호언장담해서 1천만 원 빌려드렸잖아. 근데 그것도 아직 갚는 중이라고. 그런데 뭐 4천만 원을 또, 아이고, 효자 났어. 동네 사람들 여기 백성문 아주 그냥 효자 났어. 야, 우리 자연을 어떻게 키우라고. 나 솔직히 어머니 못 믿겠어. 왜 그 큰 돈이 필요한지 이유는 말씀하셔야 될 거 아니야, X. 그렇습니다. 이거 뭐 이론의 여지가 없어요. 양 변호사님. 어떤 데 돈을 쓰시려고 할지는 모르지만 저는 돈의 쓰임새 자체도 좀 수상쩍기도 하고요. 진짜. 가족들도 사실 이 돈 관계에 있어서만큼은 뭐 분명하지 않은 경우들이 종종 있습니다. 가족 분위기 자체가. 그런데 다행히 며느리가 들어가서 그런 가족의 잘못된 문화를 끊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 역할을 본인이 이 가족 살린다라고 생각하시고 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응원합니다. 그렇군요. 자, 교수님. 가족끼리 원래 동거래 하는 거 아닙니다. 첫째. 두 번째. 그리고 이제 이전에도 어머니가 돈 문제 가지고 집안에서 사고 쳐서 아버지 알면 난리 난다라고 하는 것은 이미 경고가 들어온 거예요. 그리고 제가 이 집 아들들이 오리엔테이션이 상당히 잘못됐어요. 문제가 있으면 그걸 갖다가 뭔가 공개를 해가지고 해결하려고 그래야지 덮고, 그리고 시동생이 나중에 갚는다고요? 시동생이 돈 있으면 빌려주라고 그러세요. 그리고 일단 돈을 갖다가 빌려주는 그 상황에서는 돈 받는 걸 포기를 하고 하든가, 그렇지 않고는 이거는 그대로 이렇게 되면 4천만 원이 앞으로 1억, 2억이 될 수도 있습니다. 못 삽니다. 예. 백 변호사님 지금 보고 계세요. 사실 뭐 아까 그랬잖아요. 어머니가 예전에도 사고 쳐가지고 아버지가 알면 이혼당하신다. 그때 어떤 사고를 치셨는지가 대략 짐작이 되네요.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면 될 것 같아요. 어머님 돈 빌려주고 우리가 이혼한다. 거의 그런 상황이잖아요. 아까 조금 전에 말씀하셨지만 1,000만 원 빌려주고 4천만 원 빌려주고 다음은 1억이 되고 2억이 되고 하는 거고, 결정적으로 누군가한테 돈을 빌려달라고 할 때 제일 중요한 게 용도입니다. 용도도 얘기하지 않으면 뭔가, 그러니까 일반적이거나 투명한 거 쓰지 않을 가능성도 훨씬 많아요. 최소 예를 들어서 정말 크게 아파서 병원비가 부족하다. 그러면 어떻게든 말해서 드리죠. 그런 다른 상황이잖아요. 이거는 논의할 필요도 없는 내용입니다. 자, 우리 가족 여러분들은 뭐라고 하십니까? 네, 대동단결 안 된다 외치고 계신데요. 최영원님, 이건 이혼 각이다. 최준님, 시부모님 이혼하시기 전에 사연자분이 먼저 이혼하시겠네요. 남편도 문제입니다 하셨고요. 펭귄님, 빌려드리지 말고요. 바로 시아버지께 말씀드리세요. 여로한님, 어차피 갚을 거면 그 시동생이 대출받아 드리면 되겠네요 하셨습니다. 그러니까요. 자, 사건반장 제보 메일과 카카오톡 사건반장 제보 채널에서는 많은 사연과 제보 기다리고 있습니다. 자, 지난 11일 서울 노원구 불암산 산책로 가셨다가 아주 예쁜 청설모를 만나셨다는 안세현, 이수정 부부님 보고 계신가요? 자, 귀한 영상을 촬영해서 보내주셨는데요. 보시죠. 저 같으면 깨악 하고 도망갔을 것 같은데 먹을 거 있으면 빨리 내놔 하듯 왔다 갔다 하는 저 청설모. 마침 갖고 있던 땅콩 생각이 나셨다는 거죠. 난간 위에다 저걸 딱 놨더니 세상에 저걸 아우 창피해서 뒤돌아서 먹는 거 봐. 아우 진짜. 자, 계속 촬영하자. 그래 밥값은 해야지 싶었는지 다시 모습을 이렇게 앞쪽으로 좀 틀더니 이렇게 먹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우 너무너무 귀엽고요. 요즘 산속에 먹을 것도 없을 텐데 두 분 덕분에 이날만큼은 저 녀석 땅콩 배 터지게 먹는 것 같습니다. 혹시 압니까? 박씨라도 물어다 드릴지. 예. 콘드로이친 이젠 검증이 필요하겠죠. 어떤 콘드로이친인지, 충분히 콘드로이친을 담았는지. 기능성은? 그건 기본 아닌가? 관절이 기억할 만하네. 이름값이란 이런 것. 관절엔 콘드로이친 1200. 눈을 뗄 수 없는 절묘한 스타일. 맛땡킴은 장르다. 입어본 적 없는 새로운 장르. 맛땡킴. 샤워를 해야 한다며 30분 뒤 구급차를 보내달라고 한 신고자가 오히려 악성 민원을 제기했습니다. 이 때문에 119 대원이 오히려 경고 처분을 받았습니다.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건지 알아봅니다. 자, 이 기사 많이 보셨을 거예요. 어제 오늘. 자, 그런데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 저희가 이 당사자분과 직접 접촉이 됐습니다. 기사에선 볼 수 없었던 충격적인 내용. 자, 지금부터 달려보죠.
네, 일단 지난 8월 인천 영종도에서 있었던 일이었습니다. 한 70대 남성이 아침 시간에 119를 부릅니다. 거기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내가 열도 나고 뭐 콧물 때문에 힘들다, 가래 때문에 힘들다라면서 119를 부른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내가 샤워를 해야 하니까 30분 있다 와달라. 119 구급차는 아시다시피 원래는 응급환자 이송하는 게 목적이죠. 하지만 마치 콜택시 부르듯이 예약하듯이 119를 불렀던 겁니다. 하지만 일단 신고가 들어왔기 때문에 이 소방관은 요구한 시간에 맞춰서 현장에 출동했습니다. 제가 살다 119에 예약 출동 기능이 있다는 건 처음 알았어요. 자, 현장에 도착해서도 문제였습니다. 콜택시도 30분대 그러면 안 올 것 같은데요. 당연하죠. 근데 이 남성이 좀 황당한 건 도착해서 이제 내려오셔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네, 내가 아직 덜 씻었으니까 좀 더 기다려서 7, 8분 정도 후에 천천히 걸어 나왔다고 합니다. 근데 그 다음이 더 가관인 게 이 소방관님을 보고 내가 미국 시민권자인데 병원비가 좀 싼 데를 찾아달라고 이런 요청까지 했다고 해요. 그러니까 지금 콜택시 한국분이 아니세요? 미국 시민권자라고. 근데 또 이걸 또 소방관님들도 진짜 고생 많으십니다. 이걸 또 의료비가 저렴한 병원을 찾으려고 10여 분간 여기저기 전화를 돌리다가 이제 선 밖에 병원, 지금 영종도였네요. 선 밖에 병원으로 갔고요. 이제 그때 이제 이 소방관분들도 좀 화가 나잖아요. 이건 진짜 응급 환자도 아니고. 그러니까 이런 신고하시면 안 된다. 그러면 다른 응급 환자들 구급차 이용하기 어렵다. 이런 당부의 말씀을 드렸다고 합니다. 자, 영종도라는 섬의 특성상 왕복 운행이 오래 걸려서 진짜 응급 환자가 119 도움을 못 받을 수도 있었던 건데, 자, 소방관에게 한 소리를 들었어요. 당연하죠. 들어야죠. 자, 이 남성 70대 미국 시민권자 돌발 행동합니다. 소방관분의 얘기 직접 들어보시죠. 저희가 이제 병원 선정을 구급대원이 하는데 그분이 병원을 좀 선정을 하시더라고요. 원래 그렇게 하면 안 되거든요. 원래 가까운 병원으로 가는 게 원칙인데 그래서 그분이 영종도 의사들은 못 믿겠다. 그러면서 이제 영종도 밖으로 이제 이송을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이제 인천 연수구 소재에 있는 이송을 했는데 이제 차 타고 가면서 이제 그분이 계속 민원을 거시겠다고 그러시는 거예요. 그분이 내리자마자 하는 행동이 이제 저 사진을 찍고 이제 저희 구급차 사진을 찍고 이제 민원을 넣겠다. 이제 그러시고 이제 응급실로 갔어요. 자, 양 변호사님, 저런 사람들 꼭 이게 딱 이렇게 사진 찍으면서 야, 너 관등 성명돼 이런다니까요. 그러게 말입니다. 아마 그 다른 환자들, 응급 환자들이 불편할 수 있다라는 그 얘기가 기분이 나빠는지 모르겠는데 다짜고짜 내리면서 구급차하고 대원 얼굴을 촬영을 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응급실에 들어갔는데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이 70대 남성 응급실에 들어가더니 아까 병원비 싼 데 찾아달라 그랬잖아요. 예, 예. 응급실에서 진료받으면 아무래도 응급진료 비용이 나오니까 조금 더 많이 나옵니다. 그래봤자 우리나라는 사실 미국에서 왔다고 미국하고 별 것도 아닌데 맞아요. 어쨌든 응급실이 비싸다 그러니까 거기서 자기 발로 걸어서 나와서 나 그럼 왜 이래 진료 받을래? 그리고 병원으로 들어갔다라는 겁니다. 119를 왜 탄 거예요 도대체? 야, 진짜. 자, 지금까지만 들으셔도 속이 뒤집어지실 텐데, 지금부터가 중요합니다. 다음 날 민원 폭탄. 자, 체크포인트 짚어보시죠. 넌 나에게 모멸감을 줬다고 했다는데, 자, 교수님, 진짜 어떻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저는 보통 이런 사람들은 이런 악성 민원인들, 야, 내가 내는 세금으로 니들 월급 받는데 이런 레퍼토리잖아요. 자, 근데 미국 시민권자예요. 세금도 안 내. 글쎄요, 뭐 세금을 내고 안 내고 간에 이 사람 같은 경우는 그야말로 고국에 와서 갑질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미국 시민권자라면은 이 구급차 한번 부르면 얼마라고 하는 거 잘 알고 있겠죠. 미국에서는 절대 이렇게 못 합니다. 그리고 제가 봤을 때 너는 나에게 모멸감을 줬어라고 하는 주어와 목적어가 바뀌어졌어요. 어떻게 보면 그 소방관 같은 경우가 그냥 뭐 사진을 찍고 나는 너한테 민원을 낼 거다 이렇게 해서 초상권 침해도 당하고 모멸감을 느낀 사람은 바로 이 소방관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그것을 갖다가 알면서도 민원을 계속적으로 냈는데요. 실제 이 소방관 같은 경우는 이 소방관의 주장이긴 합니다만 언성을 높인 적도 무리하게 말투를 한 적도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민원을 내니까 문제는 인천소방본부에서 여기 나온 것을 갖다가 그대로 우리가 수용을 한다면 이 해당되는 이 소방관의 말을 안 들어주고요.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에 따라서 매사에 시민들에게 친절하게 업무를 처리해야 되는데 왜 불친절하게 응대해가지고 민원을 야기했냐 해가지고
그 소방관에게 1년간 포상이 금지되는 경고 처분을 내렸다는 거예요. 그 상황에서 이 70대 남성은 계속적으로 민원을 갖다가 이렇게 제기를 하고요. 정말 이 사항에 대해서 이 듣는 뭐 말하는 저도 마찬가지지만 듣는 우리 시청자들 분들께서도 엄청나게 이게 참 정말 화가 나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이게 그 정말 뭐 동포 가족 사방 가족 여러분들은 이러시지는 않을 거예요. 자, 근데 이제 일부 뭐 저는 뭐 시민권자가 맞는지도 솔직히 잘은 모르겠습니다만 아무튼 본인이 그렇다고 하니까요. 자, 양 변호사님, 이게 이런 민원을 그 해당 관청에서 또 그러십니까 하고 받아주면 이게 어떤 부작용이 있느냐? 뭐 소방관분들, 경찰관분들 현장에서 모험을 못 합니다. 예. 못하시죠. 예. 혹시라도 이만큼이라도 저쪽에서 뭔가 잘못된 부탁을 하거나 무리한 요구를 하더라도 그리고 그 무리한 요구 때문에 정작 필요한 업무를 볼 수 없는 상황이 되더라도 이것 때문에 경고 처분을 받게 됐고 본인이 포상 이 1년 동안 못 받는다라는 게 얼마나 이 자긍심이라는 게 상처가 갔겠습니까? 사실 소방관이라는 직업 자체가 그냥 다른 직업과는 좀 다른 부분이 분명히 있지 않습니까? 예, 예. 그래서 이 소방관 같은 경우도 너무 억울한데 이 부분을 해소할 수 있는 법적 방법이 없다고 하니 없어서 결국에는 이 70대를 무고로 고소를 했어요. 무고라는 게 허위 사실을 신고를 해서 징계 처분을 받게 했다라는 게 무고죄 구성 요건이 되기 때문에 수사를 받는 과정에서 자신의 억울함이 좀 풀릴 거라고 생각을 했을 텐데 사실 일반인이 이렇게 고소 고발하는 것 자체가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오죽 억울했으면 이렇게까지 했겠습니까? 그러니까요. 자, 그러니까 뭐 지금 그 가장 뭐 지금 화를 내시는 부분이 아니 뭐 70대 저 남성은 그럴 수 있다 쳐 100번 양보해서요. 그걸 왜 받아주냐고요. 전 진짜 이해가 안 됩니다. 이거는. 그러니까 인천 소방본부 측에서 사실관계 확인을 했을 텐데 아유 자꾸 저 민원 제기하고 시끄러우니까 그냥 네가 이렇게 해서 그냥 경고 받고 그냥 이런 거 아니에요 지금 사실? 어찌 보면 이 소방관을 정말 제대로 이런 악성 민원에서 보호를 해줘야 되는 조직에서 거기다 밀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요. 그러다 보니까 전국 공무원 소방노조에서도 가만히 있을 수 없는 것이고 이건 전형적인 강약 약강, 그러니까 강자에게 약하고 약자에게 강한 딱 그런 모습이고 이거 징계 당장 철회하라 이런 성명까지 낸 상황입니다. 극심한 괴로움에 시달리셨대요. 자, 그래서 결국 해서는 안 될 일까지 하셨습니다. 직접 들어보시죠. 그것 때문에 이제 저는 이제 경고 처분 받고 결단적 선택 좀 시도를 해서 병원까지 입원한 상태였거든요. 그 당시 때. 그래서 저는 너무 억울해가지고 그 민원인에 대해서 무고죄로 지금 고소를 진행 중이거든요. 근데 그분이 지금 미국 시민권자라서 아직 한국에 입국하면 조사가 진행이 돼야 되는데 아직 미국에 있어가지고 아직 조사는 진행이 안 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시민권자가 맞았군요. 자, 교수님. 진짜 이거는 정말 인천 소방 반성해야 됩니다. 저는 이렇게 그 사항을 정확하게 그 파악도 하지 않고 이 조직에서 자기 조직원을 보호를 하지 않고 뭐 경고를 하고 1년간 포상 금지를 내린 그 결정권자가 누군가 정말 알고 싶습니다. 사실 이 그 해당되는 이 소방관은 사건 당시에 결혼을 앞둔 예비 신랑이었대요. 그리고 아이고야. 이분 같은 경우는 고등학교 때부터 자기는 소방관이 돼야 되겠다 이런 분들 계시거든요. 그렇게 해서 이제 소방관이 됐는데 이 사건으로 너무 스트레스를 받아가지고 정말 하지 않아야 될 그런 선택까지도 해서 병원에 입원한 그런 상태라고 알려져 있는데 정말 엄청난 스트레스를 받았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 뭐 70대 먹은 그 미국 시민권자라고 하는 그 사람은 그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적어도 자기 조직에 있는 이 사람이 이런 식으로 억울하게 당하고 있는데 그냥 1년간 뭐 포상금지 뭐 경고 이런 식으로 한 분들이 누군가 만약에 그분들이 진짜 이 상황을 제대로 파악을 하지 못하고 그런 결정을 내렸다면 거기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될 거로 봅니다. 빨리 징계 철회하세요. 그러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지금 여론이 장난이 아닙니다. 지금 제가 참 근래 본 것 중에 지금 채팅창에서 댓글 올라가는 속도가 가장 빠른 것 같은데요. 인천 소방은 징계 철회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 사건을 이렇게 정리하고요. 두 번째 사건 이어가죠. 자, 당사자 여성분이 저희한테 제보를 해주신 사건이에요. 남자 간호사가
이 환자였던 이 제보자에게 계속해서 원치 않는 연락을 하고 있다는 건데 일단 뭐 주장이라고 전제를 좀 하겠습니다. 시작을 해볼까요? 네, 일단 20대 여성이고요. 외국 생활을 좀 하다가 한국에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우울증을 앓게 되면서 입원 치료를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난 8월에 입원을 했는데요. 당시 입원 과정에서 필수적으로 코로나 검사부터 했기 때문에 검사를 하고 결과가 나올 때까지 1인실에서 격리를 하게 됩니다. 이 검사 결과 나올 때까지 다른 의료진과도 좀 접촉을 최소화하고 있는 상황이었는데 유독 한 명의 남자 간호사만은 자꾸 안까지 들어와서 이런저런 말을 걸기 시작을 합니다. 이 뭐 공통점을 찾아내서 굉장히 친근하게 대하기도 하고요. 뭐가 고장나면 고쳐주기도 하고 하면서 다가오기 시작을 합니다. 처음에는 뭐 간호사니까 환자 관리 차원에서 이러나 보다 싶었는데 이 남자 간호사가 급기야는 여성 이름까지 누구야 이렇게 부르면서 반말을 하기 시작하고요. 본인 입으로 나 너한테 말 너무 많이 걸어서 말 걸지 말라고 혼났다 이런 얘기도 하고요. 나 휴무일 때 그냥 퇴원해버리면 안 돼라는 말까지 하면서 선을 넘기 시작합니다. 자, 그럼 여기서 두 번째 사건 체크포인트 짚어보죠. 예쁜 환자 들어왔다라는 건데요. 일단 뭐 이 제보자인 20대 여성의 주장입니다만 이 남성 간호사 말고 다른 간호사한테 이런 얘기를 들었다는 거예요. 이 여성의 이제 제보자의 사진을 보여주면서 야, 젊고 예쁜 애가 들어와서 이제 출근한 맛이 난다. 그러니까 이 얘기를 듣고 이 여성 너무 황당했겠죠. 치료에 도움도 안 된다는 생각이 들어서 결국 4일 만에 퇴원했는데 그 당시에 이 가해자라고 지금 지목된 이 간호사는 일단 그 당시 휴가 중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마주치지 않았는데 문제는 여기서부터가 더 황당한 거예요. 퇴원 후에 이 지금 남자 간호사한테 본인 연락처나 이런 거 알려준 적이 없는데 모르는 번호로 전화와 카톡이 와서 보니까 바로 이 문제의 간호사였다는 겁니다. 그 번호를 어떻게 알았을까요? 아마도 병원에서 빼냈겠죠. 병원에서 빼낸 것으로 보이고 일단 지금 사연을 보내주신 분의 주장이긴 합니다만 이 간호사가 무려 3개월 동안 연락을 쭉 해왔다라고 그렇게 주장을 하고 계세요. 근데 처음에는 뭐 약 잘 챙겨 먹으라든가 아픈데 도움이 되는 방법을 알려주겠다 이렇게 해서 정말로 이런 부분에 있어서 돌봐줄 수 있는 그런 정보를 주려나 보다 해서 한번 밖에서 만난 적도 있대요. 그래서 밥을 먹었는데 거기서 이제 이성적으로 이렇게 호감을 표시하는 걸 바로 느끼고 아니다 싶어서 연락하지 말아달라고 부탁을 했답니다. 하지만 그 이후 3개월 동안 계속해서 카톡을 보냈는데 내용이요. 애기야 자기 전에 쉬하고 옷 갈아입고 양치해? 인스타 쇼츠 많이 보지 마? 잔소리 내가 너무 많이 했네? 오늘도 따뜻하게 입고 푹 자? 이거는 뭐 연인도 이렇게 가까운 연인이 있나요? 저런 말 연인 사이에도 함부로 못할 것 같은데 저런 얘기를 그냥 간호사가 쭉 보내왔다는 거예요. 이 제보자 여성분은 성인입니다. 성인에게 애기야 뭐 쉬 하고 자. 이 간호사 남자 간호사가 이 제보자에게 전화를 했습니다. 그걸 녹음한 거 지금부터 들려드리죠. 뭔 약속이요? 네 약속. 네? 네 약속. 뭘요? 약속이 있느냐고 물었어요. 아니 없는데요. 없어? 그럼 내가 가지 뭐 어때? 아니 쌤 술 취했어요. 술 취한 니는 뭐 어떻게 봐야지. 저를 왜 봐요? 그럼 안 되나 같은데? 자, 교수님, 저게 이제 들으신 게 간호사와 환자 퇴원은 했습니다. 아예 이게 보통 일상적인 대화라고 볼 수 있을까요? 전혀 볼 수가 없죠. 지금 이제 업무상 취득한 그 개인 정보라든가 또는 뭐 그 사람을 간호하는 그런 입장에 있었던 사람이 그 이후에 그 개인적인 저런 접촉을 하게 되면 저 사람이 국가 공무원 같으면 저거는 바로 징계를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영화 중에서 미저리라고 하는 영화가 있었거든요. 예. 제가 봤을 때는 꼭 남자 미저리 같은 그런 느낌을 제가 받았는데 아마 이 사람 같은 경우는 뭐 어떻게 감언이설로 꼬드겨 가지고 그 사람이 한번 같이 밥을 먹은 것에 대해 가지고 굉장히 커다랗게 의미를 두고 자기 나름대로 그 여성에 대해서 저렇게 자기는 편하게 대한다라고 하면서 상대의 어떤 그 감정이라든가 이것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저런 문제가 이제 발생이 되고 있는데 상당히 위험하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이제 중요한 건 뭐냐면요. 거절 의사를 밝혔어요. 자, 그런데 이후에도 계속 연락이 왔다는 겁니다. 네, 그래서 결국 이 여성이 남성을 고소하기로 결심을 했습니다. 그리고 병원 측에도 이 사실을 알렸는데 그랬더니 병원 측은 그럼 좀 증거가 있냐, 자료를 좀 보내달라라고 얘기를 하면서 그 자료 보낼 번호를 알려주겠다, 다시 연락하겠다 이렇게 답을 했습니다. 그런데 연락하겠다던 이 병원에서 아무 연락이 오지 않습니다. 일단 이 부분만 해도 좀 여성으로서는 의문이었는데 그런 와중에 이 해당 간호사로부터 이 여성이 이런 얘기를 듣습니다. 이 심할서까지 썼다. 인사위원회도 열릴 거다. 그렇다 보니까 이 여성은 뭔가 병원에서 진행이 되고 있나 보다 하는 생각을 하고요. 확인하기 위해서 병원에 다시 한번 연락을 했다고 합니다. 예. 병원에서 뭔가를 뭐 징계를 하나 보다 싶어서 연락을 했어요. 자, 그런데 병원의 반응은 완전 의외였다는 것이 이 제보자의 주장입니다. 직접 들어보시죠. 전화가 안 오시길래 제가 전화를 한 통 예의상 업무과에 드렸는데 업무과 과장님이 이 일을 다 아시나 봐요. 그래서 과장님이 받자마자 이러시더라고요. 죄송합니다 이런 말 안 하고 환자분 이렇게 열대권을 외치더니 정신 좀 차리세요. 막 이런 일, 이딴 일을 무슨 고소를 하냐면서 저는 전화가 안 오길 딱 한 번 전화 드렸는데 전화를 이런 식으로 계속하면 업무방해죄로 신고하겠다 저한테. 자, 저 말이 맞다면 네. 병원 뭐 이렇게 대응이 좀 문제가 있어 보이는데요? 그러니까 뭐 사실 제 식구 감싸기나 이 병원 내에 있었던 이런 문제되는 걸 외부로 알려지는 걸 꺼려하는 그런 대응으로 보이는데 일단 이 제보자의 주장에 따르면 동기 간호사가 이제 이 제보자가 법적으로 문제 삼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이게 무슨 법으로 할 일이냐. 당신 지금 약 먹어야겠다. 조증 증세다. 이렇게 모욕을 주기도 했다라고 하고요. 그래서 이제 그 제보자 아버님께서 많이 화나잖아요. 그래서 아니 당신 딸들이 이런 일 당하면 기분 좋겠냐 그러니까 병원에 어리고 예쁜 환자가 들어오면 관심이 가는 게 당연한 거다. 그래서 여성은 이 동기도 같이 고소를 했습니다. 또 병원 원장은 개인 일은 알아서 해라. 뭐 녹음본을 들려주니까 오히려 끄라고 했다고 하고요. 또 심지어 업무과 과장은 자신들이 지금 여성 때문에 병원에서 얼굴을 못 들고 다닌다. 고소 취하라고 협박을 했다라는 것이 여성의 주장입니다. 자, 그 간호사 동기, 그러니까 이 뭐 스토킹 이 신고를 당한 간호사의 동기가 했다는 그 얘기 직접 들어보시죠. 연락 안 하는데 왜 연락을 하는데? 그것도 환자가 원치도 않는데. 아버님, 본질적으로 환자가 이쁘고 나이가 어리면은 정이 많이 갑니다. 그냥 사람으로서. 그리고 지금 이것도 잘못된 거잖아. 사과해야 될 사람은 그 사람은 가만히 있고 당신이 왜 전화해가지고 자, 일단 그 스토킹 신고를 당한 그 남성 간호사 본인은 아니지만 그 동료가 저런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교수님. 그러니까 이 병원의 어떤 일반적인 인식의 문제를 볼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저는 그렇게 봅니다. 왜 그러냐면 저게 나이가 어리고 이쁘면 정이 간다? 그거 어떡하란 말입니까? 그러면 뭐 나이가 이쁘고 어리면은 해당 간호사가 그 사람에게 접근해가지고 사게 되는 것이 합리화된다라고 하는 뭐 그런 아까 말씀하셨던 이상한 그 분위기가 이 병원에 기저에 흐르고 있는 것 같은데 원래 문제를 해결하려면 문제 본질을 직시를 하고 문제가 뭔가를 알고 대처를 해야 되는데 여기에서 지금 대처하는 여러 가지 어떤 방법들 병원장이나 사무장이나 또는 뭐 동료 간호사나 이 모든 분들이 대처하는 여러 가지 것들이 문제 해결하고는 상당히 거리가 먼 엉뚱한 것을 짓고 있다. 문제 해결되기가 상당히 쉽지 않아 보입니다. 양 변호사님 법적으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글쎄 일단 지금 처음 연락을 계속해서 취했던 남성 같은 경우에는 간호사 같은 경우는 스토킹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이 맞아 보이고요. 그리고 의료법 위반도 저는 가능할 것으로 보여요. 왜냐하면 이 여성이 입원했던 게 정신과였습니다. 정신과에서 특히 개인정보라든가 환자의 신상에 관한 부분들 그리고 환자가 겪고 있는 일에 대해서 개인적으로 접촉한다는 게 저는 엄격하게 금지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남성 간호사가 이런 식으로 불법을 저지른 게 맞다라면 병원도 사용자 책임을 져야 할 수 있는데 저는 솔직히 아주 조심스럽지만 정말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이게 우리가 알지 못하는 뭔가 다른 사연이 숨어 있나 싶을 정도예요. 이거 어떻게 이런 얘기가 나와요? 뭐 병원 측에서 혹시라도 이게 억울하다라는 게 있으면 진짜 혹시 저는 진짜 이해가 안 가요.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요, 병원이? 정신과에서 더더군다나. 제가 오늘
이자연 기자하고 같이 취재를 했는데요. 해당 그 남성 간호사 통화했습니다. 병원 측의 공식 입장으로 가름하겠다라고 저한테 얘기를 했어요. 오케이, 알겠습니다. 그래서 병원에 연락을 했습니다. 제가 7, 8번인가 전화를 했습니다. 그 담당자, 이 어떤 병원의 공식 입장을 내놓을 수 있는 담당자를 연결해달라고 7, 8번, 3, 4시간 동안 연락을 했어요. 콜백이 없었습니다. 저희가 이 방송 나가고 나서 아니 왜 당신들 왜 함부로 그쪽 주장만 전달하고 이건 뭐 법적 대응할 이런 소리 하지 마세요. 전 분명히 시간 충분히 드렸습니다. 답을 안 주셨어요. 세 번째 사건 이어갑니다. 정수기 관리원이 엉덩이를 닦은 물티슈로 정수기 관리를 했다는 제보가 사건 반장에 들어왔습니다. 당시 상황은 CCTV에 그대로 포착됐습니다. 정수기 관리원의 행각을 따라가 봅니다. 황당한 사건입니다. 네, 지난 17일 그 아침 10시 반쯤에 그 부산의 한 가정집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이 한 가전업체 정수기 관리원이 필터 청소를 하기 위해서 이 가정집에 방문을 하게 됩니다. 그 당시 제보자는 이 집안에 있었는데요. 이 관리원한테 현관문을 열어줬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 자신은 베란다에 나가 있었다고 합니다. 이 베란다가 82제곱미터, 뭐 평수로 따지면 25평 정도의 굉장히 좀 널찍한 공간이어서 이 베란다로 이동해서요. 거기서 문을 닫아놓고 스피커폰으로 통화를 하면서 업무를 보고 있었다고 합니다. 이렇게 이 통화를 하고 업무를 보고 있긴 했지만 정수기 관리원이 와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이걸 스피커폰으로 해놓고 이 업무 통화를 하면서 홈캠으로 실시간 상황을 지켜봤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관리원의 충격적인 행동을 목격하게 됩니다. 이건 영상을 직접 보셔야 됩니다. 실시간으로 그 영상을 확인하고 진짜 내가 뭘 본 거지 하셨다는 거예요. 제보자분의 얘기 직접 들어보시죠. 애기들 때문에 CCTV가 있거든요. CCTV를 딱 켰는데 그 장면이 목격된 거예요. 물티슈로 엉덩이를 닦고 코도 한번 닦고 바닥에 던지더라고요. 너무 황당해서 잘못 봤나 계속 보고 있었어요. 근데 거의 이제 다 할 때쯤에 한 번 더 엉덩이를 이거는 누가 봐도 엉덩이 깊숙이 닦는 부분이지. 이런 남의 집에 와서 그런 행동을 했다는 자체도 웃기고 방바닥이고 싱크대 위에 그거를 얹어놨는데 또 정수기도 닦았고 어떤 사람이 이걸 쓰겠냐고요. 지금 채팅창 난리 났습니다. 밥 먹고 있는데 지금 뭐 하는 거야 지금 이러세요. 죄송합니다. 살다 정말 이렇게 황당한 영상을 저 처음 좀 보네요. 어떻게 좀 해보세요 좀. 이걸 뭐라고 설명을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아까 보시는 것처럼 청수기 관리원이 뭐 엉덩이 쪽 안으로 넣어가지고 물티슈로 닦더니 코도 좀 닦고 바닥에 버리고 이러고 손을 만진 것도 되게 무슨 횟수까지 저렇게 적어놨어 자막으로. 굉장히 사실 그 손으로 작업했다는 것만 또 짜증이 나는 상황인데 그 다음에 또 다른 물티슈 꺼내서 또 넣습니다. 자막 누가 달았어? 그리고 그걸 냄새도 이렇게 한번 맡는 것 같더니 그걸로 네, 이제 문제는 저 물티슈로 그 다음에 닦는 게 그냥 버린 것도 아니고 저걸로 정수기를 닦습니다. 교수님. 그러니까 이게 제보자분이 업무적으로 너무 중요한 통화에 대한 상황이라 바로 따지 못했다고 하는데 통화 끝난 사이에 저 정수기 관리원이 청소를 저걸로 했나요? 현장을 떠났다고 합니다. 왜 저러고 살아 교수님 진짜. 저분이 엉덩이가 좀 불편한 점이 있는지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만 좌우간 좀 하는 그걸 행동이 또 왜 얼굴로 갖다 대 또. 얼굴 갖다 대는 게 코를 닦는 게 아니라 이제 여러 가지 확인하는 그런 그 느낌도 들고요. 뭔가 이제 남의 그 음료수라든가 음물에 침을 뱉는 듯한 그런 느낌을 저는 이제 강하게 가지는데요. 사실 저런 행동들은 옆에 다른 동료라든가 같이 여러 사람들이 있는 데서는 전혀 할 수 없는 그런 그 아주 개인적인 그런 행동이죠. 그런데 이 사람은 뭐냐면 서비스를 하는 사람이잖아요. 그것도 이제 정수기를 담당을 하니까 위생을 철저하게 해야 되는 그런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저런 행동을 한다는 것은 제가 볼 때는 지금 저 직업에는 전혀 적성이 맞지 않는 사람으로 보입니다. 자, 제보자분이 고객센터에 연락한 끝에 담당자를 만나셨대요. 대체 왜 이랬어요 하니까 그 이유를 두고 옥신각신 하셨다는데 체크포인트 짚어보죠.
등이냐 엉덩이냐는 무슨 소리입니까? 나 정말. 이걸 설명을 해야 되는 제 입장으로 하셔야 됩니다. 난감하긴 한데. 출연료 받으셨잖아요. 아니 이게 만났답니다. 결국 이 사실 이런 거 사실 이런 애프터 서비스 같은 거 신청해 보시면 아시겠지만 만나기도 쉽지 않습니다. 그렇죠. 시간 오래 걸려서 담당자를 만났는데 딱 담당자한테 도대체 그 사람 왜 그랬답니까 하니까 담당자가 하는 말이 그게 엉덩이를 닦은 게 아니고 예. 이 정수기를 청소하다 보니까 등에 물이 튀어서 근데 정수기 청소하다 어떻게 등에 물이 튀죠? 등을 닦은 거라는 거예요. 그것도 기분이 나쁘긴 할 것 같은데 하도 이 사연자가 어이가 없어서 딴소리 하지 말고 당신 이거 보고 얘기를 하라고 영상을 보여줬답니다. 그랬더니 담당자 할 말이 없죠. 이제 할 말이 없죠. 그랬더니 이거 뭐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닌 것 같고요. 본사에 연락해 드리겠습니다 하고 본사와 연결해 줬다고 갔답니다. 제가 교수님께는 마지막으로 좀 여쭤볼게요. 제보자는 현재까지 이 정수기 관리원한테 전화 한 통, 사과 한마디 듣지 못했답니다. 더 이상 이거 어떻게 쓰겠어요? 당연히 해지해달라고 요청 전화를 했다는 거죠. 당시 통화 내용 들어보시죠. 예, 안녕하십니까, 고객님. 제품을 지금 좀 사용이 좀 꺼려지시는 거는 너무나 당연하신데, 사실 이 부분으로 인해서 청결 사실 위생 문제인데, 이로 인해서 사실 원칙적으로는 위약금 없이 해지는 좀 어려운 상황입니다. 혹시 뭐 제품 교환이나 이런 부분으로 좀 사용 의사는 좀 없으실까요? 아니요, 그렇다 하면은 제가 인터넷이고 뉴스에 제보해가지고 소비자 고발센터하고 다 제가 처리를 할게요. 뭐 안 해드린다는 부분이 아니고요. 이제 예외 조항으로 저희들이 이제 제 권한으로 그러면 지금 더러워서 채널 돌리겠다고 그러시는 분들이 너무 많았어요. 아유, 야, 양 변호사님 빨리 좀 끝내야 되겠습니다. 아니 이거는요. 저 가전업체 너무 이해가 안 가는 게 그냥 위생 문제니까 고쳐 쓰라고요? 저거 본인은 집에서 쓸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이거는요 재물 손괴입니다. 그러니까 맞아요. 재물 손괴에 관한 판례를 보면 이게 물질적으로 깨진 것뿐만 아니라 감정적으로 사용할 수 없게 만드는 것도 망가뜨린 거라고 판례가 있어요. 바꿔줘야죠. 그걸 무슨 해지가 어렵다 이런 얘기를 해요. 납작 진짜 100번 사과를 해도 지금 부족할 판에. 그러니까요. 자, 교수님 짧고 굵게 강렬하게 한 말씀. 일단 저 사람의 등은 바지에 들어가 있는 것인가, 등이 엉덩이에 붙어 있는지 상당히 기형으로 생긴 것 같다는 느낌도 들고, 가전업계 같은 경우는 사태 파악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다. 그래서 뭐 위약금 없이 해지가 어렵다라고 하는데 이건 위로금을 주고 싹싹 빌어야 될 그런 상황입니다. 예. 그래도 뭐 어떻게 저런 식으로 뭐 항의를 하셔서 위약금 없이 해지를 근데 이게 당연한 걸 뭐 이렇게 대단한 것 마냥 이렇게 소개를 해드려야 될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위약금 없이 해지는 해줬답니다. 정리하고요. 사건 연구소 이어가죠. 네, 한 번화가의 호프집. 젊은 남녀가 모여 술을 마시고 있습니다. 일행은 3명인데 테이블에 놓인 건 소주 6병과 커다란 생맥주통. 술 게임을 하면서 신나게 노는 것 같은데요. 잠시 뒤 자리에서 일어난 이들. 여성 한 명은 상당히 취한 듯한 모습입니다. 휘청거리는 여성을 부축해가며 이들은 어디론가 향합니다. 이날 새벽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오늘 사건연구소의 키워드는 수원 아르바이트생 사망 사건입니다. 예, 먼저 피해자 고인의 명복을 빌면서요. 유족들께도 심심한 위로의 말씀 전하면서 오늘 사건 연구소를 좀 시작하겠습니다. 자, 젊은 남녀가 포금을 한 것 같은데 시작을 해보죠. 네, 이게 2012년 8월 28일이었습니다. 경기도 수원의 한 번화가에서 세 남녀가 술자리를 가지게 됩니다. 이들이 21살 여성, 그리고 27살 남성 고모 씨와 23살 남성 신모 씨, 이렇게 3명이었습니다. 이 여성이랑 27살 고 씨가 같은 곳에서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고 씨는 직원이었고 여성은 아르바이트생이었는데 이 고 씨는 여성이 알바하던 가게에서 주방 보조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고 씨가 자신의 후배이자 휴대전화 대리점 직원인 신 씨를 불러서 셋이 만나게 된 상황이었고요. 이 술자리가 늦은 새벽까지 이어지게 됩니다. 많이 마신 거겠죠? 일단 시작 자체도 늦었습니다. 일을 다 마치고 새벽 한 2시 18분 정도에 술자리가 시작돼서 2시간 10분 정도 이어졌는데 일단 이 3명의 마신 술의 양이 소주 6병, 생맥주
2000cc 정도 됩니다. 굉장히 많은 양인데요. 새벽 4시 반쯤 이제 술자리가 끝나서 아까 보셨던 것처럼 피해 상황 완전히 만취한 상황이었고 당시 현장을 목격했던 호프집 직원은 부축 없이 제대로 걷지 못하고 눈도 완전히 풀려 있었을 정도고 말도 거의 못했다 이렇게 진술을 한 바 있습니다. 근데 이 고 씨와 신 씨 이런 여성을 부축해서 조금 전에 보셨던 것처럼 수원의 한 모텔로 데려갔고요. 그때도 보시는 것처럼 거의 부축해서 방으로 겨우 들어갈 정도였다고 하는데 저곳에서 2시간가량 머무르다가 두 남성만 차례로 빠져나오고 고 씨는 새벽에 신 씨를 차로 데려다 주는데 그 과정에서 음주운전까지 했고요. 그리고 다시 어떤 이유인지 모르겠지만 모텔로 돌아갔다가 아침 7시쯤 피해자를 두고 빠져나왔다고 합니다. 자, 그러면 모텔 안에서 무슨 일이 있었느냐, 양 변호사님? 짐작한 그런 일이 있었던 거죠. 사실 오전에 7시에 자기만 집으로 돌아갔다가 이 출근을 안 하고 연락이 안 되니까 오후에 다시 찾아가긴 합니다. 근데 오후 2시 40분쯤 찾아갔을 때 이미 의식이 없는 상황이었고 피해 여성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이 119에 신고를 했지만 병원에 들어가서 깨어나지를 못했죠. 뇌사 상태에 빠졌던 겁니다. 그리고 일주일가량이 지났을 때 결국 세상을 떠났습니다. 경찰 조사에서 이 고 씨하고 신 씨 두 남자들은 호텔에 성관계한 게 맞다. 근데 합의한 것이다. 라고 그렇게 주장을 했어요. 경찰이 볼 때 이게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특수 중간관으로 구속해서 수사를 시작했습니다. 하여튼 진짜 맨날 저런 상황에 합의에 의한 거다. 맨날 똑같아요, 진짜 교수님. 네, 기본 그 레파토리가 그렇죠. 그리고 이제 이게 실제 그 경찰이 당시 CCTV를 확인을 해보니까 이 피해자 같은 경우는 몸을 가누지 못할 정도로 만취한 상태였다라고 이제 판단을 했고요. 그리고 이제 이 두 사람이 만취한 그 피해자를 부축을 해서 방에 들어가는 것이 저런 식으로 다 이게 찍혔거든요. 그리고 또 이제 한 사람이 성폭행을 하는 동안에 다른 한 사람이 밖에 나와 있는 그런 장면까지도 담겨 있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본인들은 아까 말씀하신 대로 합의에 의한 성관계를 주장을 했지만 수사기관은 이건 합의가 아니라 성폭행했다라고 그렇게 판단을 했는데 단 이것이 처음부터 성폭행을 목적으로 해서 과다한 술을 마시게 했는지 아니면 또는 술에다가 어떤 약물 같은 것을 탄 것은 아닌가라고 이제 경찰이 수사를 했는데 최종적으로 이 피해자의 혈액과 소변에서 약물은 검출되지 않았다라고 합니다. 그렇군요. 일단 약물은 뭐 안 나왔다니까 그렇다 치고 저렇게 그냥 실신을 할 정도였으면 마셔 뭐 무슨 게임 같은 거 하면서 막 이렇게 그런 의도를 가졌던 거 아니에요? 네, 일단 이 테이블에서 뭐 소주 6병 그리고 맥주도 2000cc가량을 마셨다고 하는데 이 대부분을 피해자가 마셨을 것으로 추정이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이들이 술 게임을 했는데 뭐 이른바 지명 게임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의도적으로 피해자에게 술을 많이 마시게 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었던 거고요. 실제로 모텔 직원 진술에 따르면 당시 남성 중에 뭐 신 씨는 술 냄새가 약간 났고 고 씨는 거의 술을 안 마신 것처럼 보일 정도였다. 이런 증언이 나왔습니다. 또 이날 새벽 이들의 행적을 보면 신 씨가 피해자랑 모텔에 있을 때는 고 씨가 밖에 나와서 인근에 머물고요. 이후에 신 씨가 고 씨를 또 차로 데려다 줍니다. 그런데 신 씨가 나오면서 그 방문을 살짝 열고 나왔습니다. 그리고 고 씨는 그 열린 방문을 통해서 모텔로 다시 돌아가서 또 피해자와 단둘이 있었습니다. 한거불능 상태의 피해자를 성폭행한 걸로 보이는데 이 과정에서 둘이 주고받은 카톡이 있습니다. 뭐 치고 빠지기 잘해라. 그리고 너랑 나랑은 나와서 헤어진 거다. 이렇게 공모하고 말을 맞춘 듯한 상황이 나왔습니다. 저 짓도 정말 뭐 진짜 화가 나지만 피해자를 고인을 말이죠. 빨리 병원으로 옮겼더라면. 네, 고 씨는 또 이렇게 주장합니다. 6시 16분쯤에 의식이 있었다는 거예요, 피해자가. 그러니까 자기는 그럴 줄 몰랐다는 거죠. 본인을 아저씨라고 부르고 헛구역질을 3번 정도 했고 아침 7시에 본인이 모텔 빠져나올 때는 그때 거의 널브러진 상태였다고 하면서 나갈 때 카운터에 또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여성이 퇴실하면 알려달라. 근데 나중에 전화해 보니까 근무교대에서 알려줄 수 없다라고 해서 그래서 이제 이렇게 낮에 의식을 잃은 피해자를 고 씨가 발견하기 한 40분 전쯤, 2시쯤에 모텔 주인은 이제 문이 좀 열려 있으니까 열린 틈으로 이렇게 보니까 그 누워 있는 피해자 발견했는데 막 이불을 이렇게 많이 덮고 있었나 봐요. 그래서 춥나 보다 해서 에어컨을 꺼줬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고 씨의 주장은 의식이 있어서 나는 괜찮을 줄 알았어. 결국 이 주장을 반복했던 겁니다. 그러면 이제 교수님, 뭐 성폭행을 한 것과 사망한 것 이게 살인이기도 하느냐? 약간 그 부분을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죽음하고의 연관성을 갖다 봐야 되는데 1차 부검 결과는 사인 불명으로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최종적으로 부검한 결과가 이제 그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서 이 그 수원 여대생의 그 죽음의 원인은 음주하고 그리고 평소에 앓던 질환이 최종적으로 복합적으로 작용을 해서 이제 사망한 것으로 추정된다라고 하는 이 통보가 나왔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제 경찰은 이 피의자 고씨 신 씨가 범행 과정에서 공모를 해가지고 한거불능인 이 피해자를 어떻게 보면은 강간했다라고 하는 이런 혐의를 적용을 했지만 이 고 씨 같은 경우는 이 강제적인 성관계는 아예 처음부터 없었다라고 이렇게 부인을 갖다 했고요. 처음에는 뭐라 그랬냐면 합의하에 관계를 했다 진술했는데 나중에 이제 체액이라든가 이런 직접 증거가 나오지 않는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난 이후에는 난 아예 성관계를 안 했다라고 부인을 하기 시작을 했다는 거죠. 그래서 결국 검찰은 이들에게 치사 혐의를 적용하지 아니하고 성폭행 혐의, 특수 중강간 등에 대해서만 기소를 갖다가 하게 됩니다. 자, 피해자는 미용을 배우고 싶다면서 학원을 다니기 위해서 그 수강료를 직접 벌기 위해서 아르바이트를 했다는 건데 저런 인간들하고 엮일 거라는 걸 상상이나 했겠어요? 네, 그런데 이 술자리의 성격에 대해서도요. 이 고 씨랑 신 씨의 이 주장한 내용과 유가족의 주장이 좀 달랐습니다. 일단 고 씨는 아는 후배인 신 씨와 피해자를 이어주려고 만든 자리였다. 그러니까 일종의 뭐 소개팅 아니면 미팅 이런 성격의 자리였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하지만 유족 측은 그런 자리 아니었다. 딸이 며칠 뒤에 아르바이트를 그만둘 예정이었기 때문에 이 직원들이 송별회 성격으로 자리를 만들어줬다고 들었다. 그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송별회라는 자리를 빌미로 아이를 꿰어내서 계획적으로 범행 저지른 거 아니냐라고 분노했습니다. 죽은 사람은 말이 없고 치사 혐의도 적용이 안 됐고 아주 그냥 기고만장했겠어요. 이 정도면. 그렇습니다. 이제 이 고 씨 같은 경우는 법정에서 합의하에 성관계를 맺었다라고 주장을 하면서 사실 이게 실실 웃을 일입니까? 실실 웃었다라고 해요. 그래서 이제 숨진 피해자하고 유가족들의 어떤 가슴에 결정적인 모멸감을 줬다라고 이제 알려져 있는데 재판부가 그럼 합의하에 성관계를 맺었다라고 하는 사실이 그것이 사실이라고 한다면 왜 후배 신 씨에게 숨겼냐라고 이제 물었는데 거기서도 아주 기가 막힌 얘기를 합니다. 피해자가 알몸으로 유혹을 해서 어쩔 수 없었다. 그리고 후배에게 소개시켜준 여자와 성관계를 가진 건데 뭐 정말 쪽팔리지 않습니까? 이렇게 반문을 하면서 그때는 슬슬 웃은 게 아니라 소리를 내서 웃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당시에 방청석에는 눈물로 처벌을 호소한 유가족들도 앉아서 정말 그 가슴앓이를 하고 있었었는데 후배 신 씨 역시 나 잘 모르겠다, 기억이 안 난다 이런 뻔뻔한 태도를 견지했다라고 합니다. 야, 이게 어떻게 됐습니까 이 녀석들 이거? 그러니까 사실 이거는 재판부에서도 정말 죄질이 최악이고 반성도 전혀 하지 않는다 판단할 수밖에 없던 그런 상황이었죠. 이게 아까 들어갈 때 피해자 상태나 이런 게 다 확인이 되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진술을 했기 때문에 권고형 이상의 중형을 선고했습니다. 일단 1심에서는 고 씨에게 징역 12년, 신 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고요. 이거는 사망의 결과를 빼고 치사 부분을 빼고 기소를 한 것 치고는 굉장히 중한 형이 나온 건데 일단 그 이유는 반성하지 않고 오히려 피해자가 유혹했다고 거짓말을 하고 권고형의 범위대로 선고하게 될 경우 받을 유족들의 상실감 등을 정신적 고통 등을 고려해서 이런 중형을 선고했다고 했는데 이 피해자 오빠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항소심을 앞두고 혹시 항소심에서 감형이 된다면 1분 1초라도 줄어든다면 미쳐버릴지 모릅니다. 그래서 청원을 올렸고 그 당시 11만 명이 서명하기도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불길한 예감은 항상 맞아요. 그러게요. 그 오빠는 1분 1초만 줄어들어도 미쳐버릴 것 같다라고 그렇게 청원을 했지만 실제 항소심에서는 많이 감형이 됐습니다. 이 12년을 받았던 고 씨는 10년으로 줄어들었고요. 10년을 받았던 신 씨는 6년으로 감형이 됐어요. 두 사람이 일부 범죄에서는 공모하지 않았다는 주장도 재판부가 받아들였고 사실 이제 1심에서 공고형을 넘었었던 부분을 항소심에서는 유지를 못했던 걸로 보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많이 줄어들었죠. 네. 예. 자, 보셨죠? 형량 둘 다 나왔습니다. 지금 이 방송 보고 있을지도 몰라요. 쟤네들은 왜 11년 전 우리 사건을 다시 끄집어내서 그냥 짜증나게 이렇게 보도하는 거야? 라고 할 수 있을지 모르겠네요. 자, 이렇게 정리하고요. 글로벌 픽 이어갑니다. 자, 호주로 가보시죠.
네, 흰색 SUV 차량 한 대가 좁은 골목을 휘저으면서 담벼락이며 주차된 차들이며 마구 들이받고 있습니다. 심지어 사람이 있는데도요, 후진해서 쿵 박아버립니다. 이 흰 차의 난동에 동네 사람들은 공포에 떨 수밖에 없었습니다. 일단 당시 영상 보고 오시죠. He's just ramming the car back and forth. Just get off the road. Get off the road. He's going to kill someone. They're swapping drivers. Call the police, please. Somebody call the police. 네, 이 문제의 차 운전대를 와우. 잡은 사람 다름이 아닌 17세 소년이었습니다. 어허. 당연히 운전면허 없었고요. 차를 훔쳐 달아난 뒤에 경찰에게 쫓기던 와중에 이 길거리에 있던 차 무려 30대를 박살내버리고 도망쳤다고 아이고, 합니다. 세상에. 그리고 이 차 안에는 또 다른 10대 2명, 또 22살 남성까지 타고 있었습니다. 아유 어쩌면 좋아 저거 저 어린 놈 저거. 이들은 그렇게 하루가 지나서야 1000km나 떨어진 곳에서 체포가 됐습니다. 이 망가진 차를 고속도로 한복판에 버려두고 도주하는 장면이 목격이 됐던 겁니다. 이 3명의 10대와 22살 남성, 무면허, 난폭운전 혐의로 기소가 됐습니다. 그리고 이들이 훔쳐서 박살낸 그 차량은요, 10대 중 한 소년의 아빠 거였던 걸로 밝혀졌습니다. 아이고 다음은 중국으로 가보시죠. 네, 이곳은 한 슈퍼마켓입니다. 사람들이 쇼핑 중인데요. 그런데 갑자기 바닥이 무너지면서 오! 진열대와 상품들이 와르르 떨어집니다. 뭐야? 쇼핑하던 사람들도 놀라서 오. 뒷걸음질을 칩니다. 뭐야 이거? 이 어떤 충격도 없었는데 벼랑간 순식간에 바닥이 붕괴했던 겁니다. 심지어 그 깊이도요 1m가 넘었습니다. 갑작스러운 사고에 근처에 있던 손님들 피할 새도 없었다고 하는데 목격자 이야기 듣고 오겠습니다. 就2元店的塌方了，然后小孩掉进去了，大人也掉进去了。店没开多久，主要是这房子时间太长了，大概有10几年了吧。 사람이 떨어졌어요. 네, 구덩이 속에 빨려 들어간 아이 또 어른, 구조대원 도움으로 빠져나올 수 있었습니다. 다치긴 다쳤는데요. 정말 다행히도 가벼운 부상이었다고 아이고. 합니다. 이 슈퍼마켓은 추가 피해를 막기 위해서 바로 봉쇄가 됐고 재정비를 위해서 임시 휴업했는데 하필이면 오픈한 지 하루 만에 이런 사고가 났다고 합니다. 자 다음은 미국으로 가보시죠. 네, 흰 옷을 입은 사람들이 웬 조랑말과 낙타를 이끌고 들어옵니다. 이곳은 뉴욕에서 유명한 세인트 존 더 디바인 대성당인데요. 자, 성당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강아지, 고양이는 물론 오리, 닭, 동물들이 전부 한데 모여 있습니다. 어허 왜 저럴까요? 미사라도 보러 온 걸까요? 심지어는 부엉이에 엄청 큰 뱀도 보이고요. 네, 또 작은 염소들도 사람들 품에 안겨 이렇게 성당 안으로 들어섭니다. 이날은 사람이 아닌 동물들에게 신부님이 직접 축복을 내려주는 날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보호자들이 본인의 반려동물을 이렇게 데리고 온 건데요. 평소 보기 힘든 동물들, 뭐 악어, 뭐 나무늘보, 타조, 여우 원숭이까지 정말 다양한 동물들이 이 성당을 찾았다고 합니다. 약간 노아의 방주 느낌 납니다. 모든 것을 사랑하라 라는 뜻에서 매년 10월 이어지는 행사였는데요. 코로나19로 잠시 멈췄다가 올해 다시 시작했다고 합니다. 이날 행사에는 무려 1,500명의 사람들이 찾았고 그만큼 다양한 많은 동물들을 볼 수 있었다고 하네요. 자 다음은 최근 온라인에서 화제가 되고 있는 영상 함께 보시죠. 네, 버스 CCTV 영상입니다. 한 남성이 맨 뒷자리로 가더니 어정쩡하게 앉습니다. 네, 그리고 금방 또 일어나서 네, 주섬주섬 옷을 정리하더니 바로 앞자리에 앉네요. 남성은 자신이 앉았던 맨 뒷좌석을 슬쩍 쳐다봅니다. 뭔가 수상해 보이긴 하는데 이 남성은 얼마 안 가서 한 학교 정류장에서 내렸다고 합니다. 뭐 문제 없잖아요. 문제는 이 남성이 떠난 후에 발생했습니다. 버스 안을 청소하려던 기사 눈에 믿기지 않는 광경이 펼쳐진 건데요. 또 식사 시간인데 왜요? 남성이 잠시 앉았던 맨 뒤 좌석에 배변 흔적이 남아있었던 겁니다. 하지마 시청률 떨어져. 이게 뭐 어쩔 수 없잖아요 이게. 이 남성 근데 정말 급했나 봅니다. 이미 큰일을 치르기 전에도 자리를 여기저기 옮겨다니면서 불안해했다는데 참지 못하고 그만 맨 뒷자리에 실내를 범하고 만 겁니다. 버스 기사는 화도 나고 놀랐지만 생리현상이니 어쩌겠냐며 그냥 넘어갔다고 하네요. 하지만 누리꾼들 정말 너무 끔찍하다. 비난의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아까 정수기 가지고도 이렇게 욕을 먹었는데. 그러니까요. 자 마지막 픽 주인공 동물 함께 보시죠. 네, 새 신발을 신은 강아지입니다. 느낌이 이상한지 제자리에서 어리둥절해야 합니다. 보호자가 부르는데도 발만 보둥거리고 쉽게 걷지를 못하는 모습입니다.
자, 그러다가 용기를 내서 첫 발자국을 떼보려고 하는데요. 발을 몽땅 떼서 폴짝 점프를 했습니다. 또 땅에 닿는 느낌이 낯선지 한 발씩 떼면서 이상하게 걷기도 합니다. 아, 적응 못하네. 고장이 났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태어나서 처음 신어보는 신발이었다고 합니다. 이 겨울을 맞이해서 보호자가 보온 겸 또 제설제 발바닥 다치는 걸 막기 위해서 준비해봤다고 하는데 이 강아지는 처음 경험하는 이 감촉이 너무너무 어색했나 봅니다. 결국 엎드려 앉아서 신발을 벗으려고 합니다. 뭐 어색하겠죠. 네, 신발 없이는 보호자도 따돌리면서 쏜살같이 잘 뛰어다녔는데요. 신발 하나로 고장난 강아지의 모습에 누리꾼들은 귀여운 바보가 돼버렸다 라면서 박장대소했다고 합니다. 아유, 그렇군요. 좋습니다. 자, 사랑하는 사건 반장 가족 여러분, 따뜻한 밤 보내시고요. 저희는 내일도 별이 6개 판 4반 6반 저녁 6시 반에 다시 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